지구의 약 80억 명의 주민들이 똑같은 끔찍한 소식을 한날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TV에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음악을 듣는 동안 전화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꿈에서 이 소식을 목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모든 언어로 이 말을 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전해주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달이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에 처한 지구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의 인물입니다. 관객들에겐 가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이 사건들은 현실이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은 농담이에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종말은 당신들의 지구에서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아주 조금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엔 전 인구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모두들 진정했어요. 아마도 집단 환각이었고 달은 괜찮을지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학자들이 위험을 발견했어요. 우주의 먼 곳에서 거대한 운석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이 운석은 아주 빠르며 꽤 평평하지만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요. 다행히도 수천 킬로미터의 차이로 지구를 지나칠 거예요. 하지만 달은 그렇게 운이 좋진 못할 겁니다. 운석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 바로 정중앙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달을 통과해 우리 행성을 휩쓸고 먼 우주로 날아가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운석이 완벽하게 달을 반으로 가릅니다.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고통 없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지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달이 두 조각으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서로에게서 멀리 날아가진 않았어요. 달의 거대한 중력은 자석처럼 그것들을 다시 끌어당겨요. 과학자들은 그 부분들이 몇십억 년 안에 연결될 거고 달이 예전과 같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멋진 건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도 못 느낄 거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축하해요. 목소리가 틀렸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신발 모양의 거대한 운석이 가장 깊은 우주에서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태양계로 들어와 빠른 속도로 지구에 접근해요. 우주 부츠가 달의 반쪽과 충돌한 다음 날아가 버려요. 이제 달은 완전히 두 부분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은 같은 곳에 남아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떨어지는 달 파편 때문에 지구의 작은 유성우가 시작돼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바위 대부분은 대기 중에 타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쪼개진 반쪽 전체가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돌며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바위들의 형성이에요. 이제 지구는 토성 같아요. 회전하는 파편들은 우리의 인공위성의 일부를 파괴해요. 통신과 인터넷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해요. 안정적인 연결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국제우주정거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절반이 덮치기 전에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달 바위들이 지구 주위를 날고 있고 사람들은 하늘의 반쪽짜리 달을 봐요. 처음 며칠 동안 인생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바다와 대양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의 결과를 알아차려요. 달은 조수에 영향을 주곤 했었어요. 지구로 날아다니며 바다를 타원형으로 만들었죠. 조수는 달이 더 가까이 있는 쪽에 있었어요. 반대쪽에는 썰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일정은 틀렸어요. 반쪽짜리 달은 물을 적게 끌어들여요. 네, 달이 중량의 반을 잃고 지구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중력의 힘은 약해졌어요. 바다새, 물고기, 바다거북이 그리고 다른 많은 해안동물 종들은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달과 연관된 그들의 자연적 본능이 먹이를 얻고 번식하고 남쪽으로 날아갈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왔어요. 예를 들어 작은 거북이들은 아침에 강한 조류를 예상해요. 물가로 달려가지만 물이 닿지가 않아요. 거북이들은 제때에 바다에 숨지 못해 갈매기들의 저녁밥이 되어버리죠. 평소보다 조수가 일찍 시작돼 개들은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숲에서 늑대들은 미쳐가요. 매일 밤 크게 울부짖으며 멈출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저혈압과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한 두통을 경험해요. 반쪽 달이 지구의 전체 생태계를 바꿔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거예요. 몇 주가 지났고 사람들은 이제 낮이 짧아졌다는 걸 알아차려요. 달은 항상 지구에 자전을 늦췄고 하루가 24시간 지속되도록 했어요. 지구는 지금 더 빨리 돌고 있어요. 모두가 익숙한 것보다 밤과 아침이 더 일찍 찾아와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15시간으로 줄었어요.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늦잠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몸이 여기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작업 일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이제는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가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 우울해졌어요. 짧은 근무 시간 때문에 진행이 느려져요. 미래의 기술은 이제 20에서 30년 더 늦어져요. 시간당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사들은 이제 더 적은 노동 시간에 대한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온전한 달은 지구의 날씨가 기후를 안정시켰었어요. 화성을 보세요. 2개의 작은 위성이 있죠. 그것들은 화성 주위를 빠르게 돌며 그 축을 중심으로 화성을 흔들어요. 그 결과 강한 바람, 모래 폭풍, 그리고 뇌우가 종종 붉은 행성에서 일어나요. 이제 우리에게 접근한 반쪽짜리 달은 지구를 안정적인 자전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게 세계의 계절 기온을 변화시켜요.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지방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요. 화창한 날씨 대신 짧은 폭우가 쏟아져요. 평범했던 바람이 허리케인으로, 작은 파도가 쓰나미로 변할 수 있어요. 이제 계절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요. 바뀐 행성의 회전은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나침반과 항법 장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린 북쪽과 남쪽이 있는 곳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새들은 어떤 방향으로 날아야 할지 몰라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갈 수 없어요. 새들의 내부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수백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지구의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종의 동물과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새들은 다시 달로 하늘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구의 경제가 회복되었어요. 시급이 더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대여섯 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5시간 동안 일해요. 짧아진 낮과 밤은 연예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영화는 이제 1시간 동안 지속돼요. 어떤 TV 시리즈 한 에피소드는 30분 동안 해요. 인생이 더 빨리 지나가요. 보통 사람은 이제 96세까지 살아요. 사실 시간의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계산상 그렇게 된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달라 보여요. 이제 더 많은 빛을 흡수하는 큰 눈을 가졌어요. 절반짜리 달은 온전한 것만큼 밝게 빛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더 어두워졌어요. 인간의 눈이 이 새로운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동물들은 이런 조건에서 길을 더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 또한 더 커지고 보다 민감해졌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달 암석의 궤도를 청소했어요. 몇몇 우주 정거장들은 우리 행성 주변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때 사람들이 모두 가상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목소리가 말해요. 영상이 끝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납니다. 미안해요. 잘 자요.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뭔가 특이한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결정체에 말 그대로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좀 더 알아봅시다. 달의 구성 요소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폴로 미션이 있는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 연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2020년 12월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보냈어요. 이 임무는 고대 중국 달의 신 창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꽤 시적이죠? 어쨌든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표면과 바위를 파는데 며칠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총 1.8kg의 현무암, 고체화된 용암 등과 같은 다양한 달의 암석을 수집해왔어요. 네,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작은 돌파구예요. 왜냐하면 1976년 이후로 우린 어떠한 달 샘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내려고 수년간 애써왔어요. 예를 들어 달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중 어느 것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임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달은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태어났어요. 이 외행성은 화성보다 약간 작았어요.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갔다가 그중 일부가 우리 궤도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붙어 달을 형성했죠.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달의 탄생은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아름다운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다는 아직도 작은 웅덩이였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놀라운 발견이지만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귀한 달 수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그냥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고 투명한 단결정이에요. 이미 전에 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가니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체들을 발견한 곳도 화산으로 고통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12억 년 전에요. 그건 이 작은 게 10억 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결정체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제광물학협회의 연구원들은 이런 성분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수정은 또다시 같은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창어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업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미지의 광물이며 중국이 발견한 최초의 광물이에요. 이제 중국은 이런 달 발견을 한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수정만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보석과 약 14만 개의 다른 달 입자들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헬륨-3였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우주의 다른 별들에게 먹이를 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양을 꺼라, 태양이 불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을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소는 사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해요. 이 반응 동안 별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반응 중 하나예요. 태양 내부에는 진짜로 끓는 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뛰어오르고 돌진하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계속 끓고 식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들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보니 별들이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개의 작은 원자들을 잡아 함께 짜낼 수 있어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원자들은 언급했던 헬륨과 같은 새로운 중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로 많은 에너지를 내던져요. 그렇게 태양은 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퍼뜨려요. 좋아요. 그럼 헬륨-3는 뭘까요? 이건 태양조차도 와 친구야 너 좀 진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예요. 헬륨-3 원자의 융합은 전형적인 핵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과 같이 해로운 것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기 중 그게 퍼져 있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게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짐작했죠? 달이에요. 태양풍 때문에 지구보다 달의 헬륨-3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헬륨-3로 달을 강타해와서 지금은 사방에 있어요. 예를 들어 목성이나 토성과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참고로 25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에 1년 내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3만 5천 톤이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있어요. 이 자원들만으로 수천 년 동안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헬륨-3가 새로운 연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핵연료보다 나아요. 헬륨-3는 유해한 폐기물과 방사능을 남기지 않아요. 더 강력하고 위험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질 것 같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나요? 삽을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별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헬륨-3를 사용하기 위해선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열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아직은요. 또 그걸 그 온도까지 가열하고 필요한 압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헬륨3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무한한 양의 헬륨3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걸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헬륨3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달 자원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창어 5호가 달에 가장 가까운 면에서 새로운 헬륨3 매장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완전히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벌써 2024년에 새로운 달 탐사선인 창어 6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의 뒷면에서 첫 번째 샘플을 수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달 결정체를 찾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 결정체들은 헬륨3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달 결정체들을 지구로 많이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등등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린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행성이 달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2016 HO3라고도 알려진 카모 알레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돌면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줄여서 HO3라고 부르죠.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2007년 4월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작은 건물 크기, 즉 런던 아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와이에서 발견된 이 소행성의 이름은 대략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파편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연구 끝에 그들은 이 소행성이 우주로 날아간 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달에는 이탈리아 철학자의 이름을 딴 조르다노 브루노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는 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150km가 넘는 초대형 광선인데도 여전히 밝습니다. 이것은 한때 그곳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1178년 영국 캔터베리에서 5명 승려가 여행하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은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달이 화염과 불꽃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 표면 전체에 어둠이 퍼졌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기록을 발견하고 이 수도승들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의 형성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분화구의 나이가 약 400만 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만약 그런 엄청난 충돌이 12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구는 미쳐버렸을 테니 별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지구에 거대한 유성 폭풍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어쨌든 HO3는 400만 년 전 충돌 당시 떨어져 나간 달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달 조각을 발견했을 때 재빨리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달은 조만간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300년 이상은 우리의 준 위성으로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는 매우 거칠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돌며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고리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세기가 되면 더욱 미친 듯이 돌면서 말굽 궤도로 바뀌어 서서히 우리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언젠가 HO3가 우리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 금성, 심지어 태양 자체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소행성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작고 안정적인 소행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암석이 천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우버처럼 암석을 타고 이동하면서 생명체가 우주 전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탄소와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요. 어쩌면 생명체가 화성에서 암석을 타고 지구로 히치하이킹을 했을지도 몰라요.
HO3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백만 년 동안 물건을 싣고 멀쩡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HO3를 조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보내길 원합니다. 2017년도에 한 학생 그룹이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 국가우주국은 2025년에 HO3 어딘가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려고 해요. 로봇은 그곳으로 날아가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를 위해 그걸 지구로 가져와야 해요. 안타깝게도 육안으로는 하늘에서 이 소행성을 볼 수 없어요.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0에서 130m 정도예요. 따라서 초강력 망원경 없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소행성이 있어요. 엄청날 거예요. 2029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로 지나갈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04MN4 또는 줄여서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폭이 약 369m로 HO3보다 훨씬 큽니다. 역대 가장 가까운 소행성 통과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소행성은 2004년 12월에 공황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2.7%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심지어 아포피스라는 이름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뱀에서 따온 것으로 라와 싸우며 항상 태양을 삼켜 지구를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괴물이에요. 다행히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우리 근처를 지나갈 거고 하늘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차가운 소행성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피스가 근접 통과하는 동안 중력 키홀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특정한 좁은 영역을 통과하여 우연히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 멜랑콜리아에서 나오는 행성처럼 2036년에 서사시적인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이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36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꽤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금성이 지구를 추월할 때만큼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포피스와 지구는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은 8만 년에 한 번씩만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전 세계의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며 거대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대멸종이나 그와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포피스는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포피스를 보려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소행성은 밤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납니다. 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근처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HO3와 아포피스는 모두 아폴로 궤도 소행성의 일부예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들이죠. 위험한 녀석들이 모여있네요. 지구 궤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에 근접하거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군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소행성은 그리스의 태양신 이름을 딴 1862년 아폴로입니다. 이 소행성은 193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이 그룹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거의 1.6km에 달할 정도로 더 컸어요. 사실 너무 커서 작은 달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폴로는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과 화성의 궤도도 통과합니다. 재밌는 사실,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40년 넘게 망원경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수를 계속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가 재발견되었을 때 아폴로는 소행성 목록에서 첫 번째 소행성이 아니었고 이름에 큰 숫자가 붙게 됐어요. 아폴로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근처를 날아다닐 겁니다. 2075년에는 금성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성도 지나갈 거예요.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이 녀석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가 알아챘을 테니까요. 소행성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는 데 도움을 준 소행성처럼 지름이 9.7k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게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 거예요. 지구가 아닌 달에서 골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50년 전 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가장 특이한 골프 코스로 만들었던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골퍼라면 누구나 모래 벙커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거예요. 하지만 나사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초미세먼지처럼 느껴지는 표면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폴로 14호 임무 중 그는 휴식을 취하며 지구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 골프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샷을 성공시킨 후 그는 신나게 또 다른 샷을 날렸어요. 그에게는 공이 영원히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죠. 잠시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 골프협회 USGA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몇 가지 수치를 알게 됐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앨런의 첫 번째 달 공은 22m, 두 번째 공은 37m까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골프샷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 중력에서는 보통 약 107m까지 스윙을 합니다. 지구에서의 골프는 기술과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달의 저중력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앨런에게 소품을 선물해 보겠습니다. 달 골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앨런의 골프채는 동네 스포츠용품점에서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클럽 헤드가 붙어있는 달 샘플 수집기를 임시로 만든 것이었죠.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부피가 큰 우주복까지 더해졌어요. 골판지처럼 딱딱한 옷을 입고 스윙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장비를 착용한 앨런은 한 손으로만 스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당분간은 달에서 골프를 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중에서는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이 비슷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USGA는 공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앨런의 말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사를 원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아폴로 14호의 매우 선명한 영상을 사용했어요. 또한 2009년에 발사된 나사의 특수 달 카메라의 선명한 이미지도 사용했어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 골프공의 여정을 파악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독특한 골프채를 너무 좋아해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시에는 우주비행사들이 달의 암석을 실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남겨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클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이성간 골프 클럽은 뉴저지에 있는 USGA 박물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골프채는 일반 골프채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알루미늄과 테프론으로 만들어져 달 착륙선의 좁은 공간에 꼭 맞게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달에서 골프를 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71년 골프의 전설 밥 호프가 나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호프의 골프 사랑에 영감을 받은 셰퍼드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달 골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골프 전문가 및 나사의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했어요. 그들은 함께 나사의 엄격한 안전규범을 충족하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이것이 단순한 깜짝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달 여행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소풍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앨런은 나사 관계자들이 이 즉흥적인 골프 게임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앨런이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하자 결국 승인을 해줬어요. 또한 그는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을 기하기로 결심한 앨런은 챔피언처럼 준비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비밀 장소로 몰래 숨어 들어가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달 탈출을 회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달에서 스윙을 한 유일한 골퍼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여행 중에 남긴 것은 골프공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지막 달 착륙이 있었던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달에 많은 물체가 남아 있었어요. 달을 바라볼 때마다 달 위에는 귀여운 가족 사진, 거대한 과학기기, 작은 동상, 쓰레기 봉투, 그리고 성조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몇 년이 지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물건들은 여전히 달에 걸려 있습니다. 더 낡았을지도 모르죠. 달의 환경이 워낙 혹독하니까요. 어떤 물건들은 우주비행사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달에 남을 수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물건을 남겨두면 달의 샘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죠. 여행 가방에 기념품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야 할 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와 같은 기분 아시죠?
나사가 달에 남긴 물건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팀이 일부 항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한 결과 아폴로 11호 임무에만 1006개의 놀라운 목록에 도달했어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의 유명한 발자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각 착륙 지점에서 가장 큰 물건은 달 모듈 조각과 달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실험 등 대부분 과학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의 명판과 전 세계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특별 디스크와 같은 아름다운 기념품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영웅적인 우주비행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메달을 가져갔고 평화의 상징인 금 올리브 가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달 미션은 조금 더 재미있었어요. 앨런 셰퍼드가 골프 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상은 찰리 듀크에게 돌아갑니다. 아폴로 16호 임무 중에 그는 달에 가족 사진을 남겼어요. 마치 가족들이 모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달은 태양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노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위성 위에도 미술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달 박물관이라는 작은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세라믹 칩이에요. 포레스트 마이어스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었어요. 이 작은 오브제에는 6명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미니어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앤디 워홀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수프캔과 유명인 조상화로 유명한 예술가들이죠. 포레스트 마이어스는 자신의 미니 박물관이 달에 있기를 원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이어스는 이 아트칩을 아폴로 12호 임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에게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이 엔지니어는 달 박물관을 달 착륙선의 다리에 몰래 끼워 넣었다고 해요. 달 착륙선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이 이야기를 확인한 적이 없으니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것들을 남겼을까요? 때로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 임무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수적인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정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달에 물건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물건을 남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유물을 연구해서 조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처럼 달에 남겨진 물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달 탐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주인들이 달에 남긴 물건 중에는 국기 개양용 기대나 달에서의 발걸음을 중계하는 데 사용한 카메라와 같이 제 역할을 다한 물건도 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샘플을 채취할 때 사용했던 도구도 달에서 가져올 더 귀중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었어요. 바로 달의 암석이요. 이 모든 아이템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과학자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나사의 달 관측선이 그림자 일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 달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 장비는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 물품은요? 아마 좀 낡았을 거예요. 곧 달에 많은 것을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이 최근 달의 남극 근처에서 유황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 원소는 달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가 지구의 자연위성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유용한 원소는 주로 지구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돼요. 달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었다는 건 달의 화산 역사와 과거 대기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탐사선의 로버는 2023년 8월 23일 달의 남극에서 약 70도 지점에 착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화학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달 착륙으로 인도는 달의 탐사선을 안전하게 착륙시킨 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달의 남극에 아주 가까이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기도 해요. 남극은 물 얼음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탐사선이 이 물 얼음을 채취하여 식수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륙선은 2주 동안 달의 토양과 극도로 얇은 대기 분석에 중점을 둔 데이터 수집을 수행했어요. 한편 태양열로 구동되는 프라기안 로버는 달에서 얼어붙은 물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죠.
착륙선은 9월 3일에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선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약 41cm 상공으로 몸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 다음 살짝 도약해서 원래 위치에서 30에서 41cm 떨어진 곳에 착륙했죠. 착륙선을 달 표면에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킬 수 있다는 건 향후 임무를 위해 필수적이며 달 탐사 후 토양 샘플이나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9월 인도 우주선은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14일간의 달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주선은 이 기간 동안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탐사선의 주요 결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달의 다양한 깊이에서 표토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해당 지역의 위성 표면이 예상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 표면의 온도는 섭씨 20에서 30도 사이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섭씨 70도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또 다른 발견은 산소를 포함한 여러 화학 원소의 존재를 나타내요. 또한 우주선에서 받은 데이터는 남극에 가까운 달 표면에 알루미늄, 칼슘, 철, 티타늄, 실리콘 및 기타 화학 원소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이 로버는 또한 달 표면 아래에서 지진과 울림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로버의 분광기 덕분에 감지된 유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현재 이 원소가 자연적으로 표면에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화산 활동이나 운석 충돌의 결과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암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지구 암석일지도 몰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가져온 대형 암석 수집품에 포함된 2cm 너비의 칩이 실제로 40억 년 된 지구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지구가 시작될 때 겪은 격렬한 충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암석이 형성된 직후 소행성 충돌로 인해 그 조각이 지구에서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3배나 더 가까웠습니다. 충돌이 너무 강력해서 이 지구 암석 덩어리는 달까지 날아갔어요. 나중에 이 파편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달 강력암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 암석은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에 의해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과 달에서 온 운석을 발견한 적은 있지만 달에서 온 암석이 지구 운석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암석이 지구 표면 아래 약 19km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에서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달의 반대편에 착륙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연구원들이 위성 표면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시각화하여 수십억 년의 달 역사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U2 로버는 달 관통 레이더의 도움으로 이러한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달 표면 깊숙한 곳을 촬영하고 달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소리에 울림을 들었죠. 그 구조물들은 거의 305m 깊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면 아래 첫 40m는 먼지, 토양,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구는 또한 큰 물체가 달 표면에 부딪힌 후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분화구도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전 고대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원들은 지층 주변에 부서진 암석들이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화산암층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얇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용암 흐름의 두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출 횟수와 규모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달의 화산 활동은 약 45억 년 전 달이 형성된 이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달의 반대쪽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이켄 분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거대한 산의 사슬처럼 보이는 외곽 테두리만 볼 수 있어요. 지름이 2414km가 넘고 달 표면의 4분의 1을 덮고 있는 13km 깊이의 거대하고 움푹 패인 곳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약 40억 년 전 소행성이 달과 충돌했을 때 생겨났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코네티컷주 4개 크기의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보세요. 무게는 18개의 0이 포함되어 있는 단위입니다. 이 신비한 덩어리는 달 표면 약 290km 아래 남극 아이켄 분지 한가운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사의 중력 회복 및 내부 실험실 임무를 뜻하는 그레일이 자연 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조사하던 중 과학자들은 달 표면의 한 곳에서 중력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신비한 무언가가 그 분지 바닥을 짓누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기괴한 덩어리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달이 막 모양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 고밀도 산화물 덩어리라고 주장해요. 그 당시 위성은 여전히 고대 마그마의 바다로 덮여 있었으며 냉각의 마지막 단계에서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덩어리가 한때 남극 아이켄 분지를 만든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라는 다른 이론을 지지합니다.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행성의 철, 니켈 핵일 거예요. 달에 미로 같은 용암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지하지형을 조사한 결과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30억 년 전에 일어난 달 화산 활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용암의 흐름이 굳어져 겉은 두껍고 단단한 지각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흐르면서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만들었어요. 나사가 발견한 달 표면의 수많은 작은 구덩이는 이러한 용암굴의 입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이 확인되면 지하터널은 인간이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에 편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 공급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196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나은 지식과 기술로 조만간 달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멋진 GPS 기술이나 강력한 로켓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800년 된 비법이 있습니다. 이를 피보나치 구체라고 합니다. 헝가리의 한 대학의 과학자들은 달을 연구하던 중 이 아이디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동안 어떻게 약간 찌그러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지구와 그 위성이 우주에 떠있는 완벽한 작은 구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중력, 회전운동, 조석으로 인해 약간 수축된 축구공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GPS 기술은 이미 이러한 완벽하지 않은 공의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극지방이 약간 평평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달의 지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셀레노이드라고 불리는 달의 모양, 즉 과학자들이 지구 모양의 달 버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름길을 택해왔어요. 그들은 우리 위성을 단순한 공 모양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심지어 우리가 달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흥미로운 여행까지 고려한다면 더 정확해야 해요. 과학자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여 달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피보나치 구체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피보나치 구체는 수학자들이 공 위에 점을 고르게 배치하는 데 사용했던 영리한 솔루션이에요. 과학자들은 최근 나사에서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달에 약 10만 개의 지점을 매핑하는데 이 굴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달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위성의 극이 달의 적도에 비해 중심에서 약 0.5km 더 가깝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달에 다시 착륙하기 전에 GPS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조정하면 달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수학은 60년대 이후 달에 대해 수행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술이 지구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 과학자들이 미래의 임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피보나치의 발견을 이용해 영리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금융, 농업,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 피보나치가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볼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처음에는 수학 수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토끼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 흥미로운 퍼즐을 생각해냈어요. 토끼 한 쌍을 특정 공간에 1년 동안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몇 가지 이론적인 규칙도 세웠어요. 우선 모든 토끼는 암수 한 쌍으로 태어나며 한 달이 지나면 번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매달 각 토끼 쌍은 한 쌍의 토끼 새끼를 한 마리씩 더 추가합니다. 마지막 규칙은 모든 토끼가 한 해 동안 무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 1, 2, 3, 5, 8, 13과 같은 1년의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수열을 다시 보면 모든 숫자가 그 앞에 있는 두 자리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 2개, 이것이 시작 토끼 쌍이에요. 다음으로는 숫자 2가 보이는데 이는 첫 번째 쌍과 첫 번째 자손의 쌍입니다. 이 흥미로운 수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수학의 애호가들은 이 수열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식물의 잎이 자라는 방식이나 해바라기의 씨앗이 배열되는 방식과 같이 자연에서 이 패턴을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도 있어요.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피보나치 나선형을 그려보세요. 작은 원으로 시작한 다음 피보나치 숫자를 사용해 점점 더 크게 그려보세요. 첫 번째 원은 종이의 작은 점이거나 0에 해당하는 크기여야 해요. 다음 원 1단위, 또 다른 원 여전히 1단위. 계속 진행하면 원이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이 계속 커지더라도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면의 상징으로 피보나치 나선형을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선형을 잠시 쳐다보게 해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력과 시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어요. 회전하는 나선형을 응시한 후에는 소용돌이의 방향에 따라 물체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느낌을 최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흥미로운 일련의 숫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마일을 킬로미터로 변환하는 것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5, 8, 13. 이 수열을 살펴보고 두 개의 숫자를 나란히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13과 21을요. 계산을 해보면 13마일은 약 21k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4와 55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과 수학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모차르트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일찍부터 숫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음악에서 일종의 숨은 메시지처럼 멋진 숫자 패턴을 찾는 걸 좋아했어요. 심지어 그의 여동생은 그가 악보의 옆면에도 항상 수학을 낙서했던 것을 기억하기도 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가 피보나치 수까지 가지고 놀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정말 그렇다면 그는 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보나치 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예술은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안 맨과 모나리자 같은 걸작에 황금 비율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도 이 패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둥의 간격이 딱 맞는 건물을 볼 때마다 건축가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좋은 예예요.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피라미드의 모양이 황금 비율에 너무 가까워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패턴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원에 나가서 주변에 솔방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 비늘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피보나치 구체에 따라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도 같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몸통, 머리, 심장이 하나씩 있죠. 예를 들어 팔, 다리, 눈, 귀와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 3의 경우 팔다리의 구성과 손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손목 부분, 손바닥 가운데 부분, 손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대해 말하자면 손가락의 뼈 길이도 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자인은 특히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파도의 곡선이나 강이 갈라지고 흐르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날씨 패턴도 이 규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소용돌이와 허리케인은 피보나치 나선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고 퍼져나가요. 축소하면 나선이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선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는 나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은하의 별은 한 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별은 더 빨리 발달하고 어떤 별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중력을 다른 방식으로 끌어당겨 젊은 은하가 원반처럼 회전하게 만들어요. 은하가 회전하면서 중력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나선형 팔을 갖게 돼요.
반대로 젊은 은하의 모든 별이 동시에 나타나면 중력은 모든 별을 달게 할 모양, 즉 천문학자들이 타원형이라고 부르는 모양으로 뭉개버리죠. 발밑에서 달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온몸의 모공마다 위험을 느낍니다. 생명 없는 위성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강력한 진동과 함께 당신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달 지진인가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증거에 따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해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최근 달의 먼 쪽에서 266개의 신비한 능선을 발견했는데 이 능선들은 최근 지질학적 활동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걸까요? 달 지진이요? 글쎄요, 그런 셈이죠. 능선은 32억 년에서 36억 년 전에 형성된 화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에서 40개 정도의 클러스터에서 발견되며 달 표면이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최근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작년이나 한 10년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든 대부분의 모델은 달의 지질 활동이 25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끝났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이러한 지층이 지난 10억 년 동안 활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작은 능선 중 일부는 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의 시간 규모에서 비교적 젊은 것으로 간주돼요. 이는 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질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메릴랜드 대학교와 스미소니언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달 능선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크레이터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이렇게 작동해요. 분화구가 적은 표면일수록 더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분화구가 많을수록 더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분석 결과 일부 능선은 이미 존재하는 분화구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1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러한 능선 형성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달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의 능선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힘에 의해 형성된 동일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힘에는 달의 점진적인 수축, 열 수축, 궤도 이동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달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수십 년 전 아폴로 미션에서 수집된 데이터예요. 아폴로 달 지진 실험에서 진도 1.5에서 5까지 28회의 지진을 기록하는 등 이미 얕은 달 지진을 감지한 바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능선이 유사한 지진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연위성의 기괴한 축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달이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치명적인 충돌은 과열된 물질 다발을 우주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물질들이 모여 달을 형성한 거예요. 초기에 달은 격렬한 화산과 지진 활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용융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달은 우주를 떠다니는 녹은 덩어리였던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 실제로 굳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44억 3천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달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달을 형성한 거대한 충돌은 지구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타격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냉각되고 수축되었고 지금 우리의 밤을 밝히는 현대의 암석 구체를 보세요. 하지만 달은 아직 완전히 단단하지 않고 계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핵이 천천히 냉각되는 것이 달이 계속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달이 식으면서 달의 내부가 수축하여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지각이 이동해요.
이 수축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달의 마리아에서 발견됩니다. 달에서 크고 어두운 부분 보이시나요? 용암이 고대 소행성 충돌 분화구를 채우고 굳어지면서 형성된 영역을 마리아라고 해요.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이 냉각되고 수축하면서 이러한 주름 융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질 활동의 또 다른 요인은 달과 지구의 중력 상호작용일 수 있어요. 이러한 멈추지 않는 강력한 상호작용은 표면 응력을 생성하고 지각 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달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달은 오랫동안 미래의 기지와 자원 추출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학적 활동의 발견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표면이 계속 움직인다면 미래의 정착지, 인프라, 채굴 작업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진계와 지표 투과 레이더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달 탐사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잠재적 문제가 있는데 바로 달먼지, 일명 레골리스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울퉁불퉁하고 끈적한 먼지가 사방에 퍼져 우주복과 장비,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A&M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로켓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레골리스가 발생하는데 특히 승무원과 화물을 싣고 달로 가는 많은 우주선에서 충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달의 레골리스는 작은 먼지 입자부터 큰 암석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달먼지의 주성분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같은 약 70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 규산염 광물이에요. 달먼지는 수십억 년에 걸쳐 운석과 소행성이 달 표면에 부딪히면서 대부분 가루로 분쇄되어 형성되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매우 얇기 때문에 먼지를 부드럽게 해줄 바람이나 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태양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레골리스는 정전기를 띠게 되어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게 돼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달먼지가 우주복에도 달라붙고 착륙선 내부에도 달라붙고 모든 것에 달라붙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주선 내부에서 눈을 자극하고 호흡 문제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물을 찾는 것이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중국은 달에 숨은 얼음을 찾기 위한 대규모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창의 7호 임무의 일환으로 비행 로봇이 달 남극의 깊은 분화구를 탐사해서 얼음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색할 계획이에요. 만약 이를 확인한다면 향후 달 탐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을 위한 식수와 연료까지 확보하게 될 거예요. 이 임무는 5년 이내에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창의 5호 탐사선의 토양 샘플과 나사 및 인도 우주선의 관측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깊은 얼음 퇴적물이 미래 임무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엄청나게 깊은 분화구가 있고 전문가들은 그 안에 얼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 로봇은 착륙 후 이러한 분화구 중 하나 이상을 탐사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 얼음을 발견한다면 장기 달 탐사를 훨씬 더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달에서 물을 발견하고 성가신 먼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든 아니든 최근 달에 어린 능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달이 여전히 지질학적 활동 중이라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 생각만큼 많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달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생명 없는 위성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탐사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2023년 8월 23일,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남극에 최초로 착륙해서 역사를 새로 쓴 날입니다. 이 달의 은신처가 과학자들에게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의 얼음이라는 귀중한 걸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북쪽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풍부한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얼음에 대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기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얼어붙은 수원이기 때문이죠. 달의 영구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화성까지 가는 미션에 연료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나사 우주선이 임무 중 우연히 이 얼음을 발견한 이후 20년 넘게 이 얼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이 얼음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요. 그들은 달의 남극에 물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달 정착민들이 이 물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척박한 달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산소와 수소로 영리하게 분리하면 공기와 로켓 연료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달 탐사를 더욱 실현 가능하고 자립적으로 만들 겁니다. 또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달만큼이나 오래된 이 고대 얼음은 달과 지구의 깊은 신비를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물은 전혀 희귀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에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수많은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 주변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 태양계의 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물이 원래 우주에서 왔다는 걸 암시해요. 물은 극도로 뜨거운 수증기 구름 속에서 별 주위에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얼음으로 변하고 작은 먼지 입자에 달라붙죠. 이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달라붙어 해성, 행성 등과 같은 더 큰 물체가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 태양계에서 해성과 행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이 우주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와 달에 물이 도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이 아주 오래전에 이곳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달 표면에 부딪힌 물이 풍부한 소행성을 타고 왔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극은 인류가 실제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예요. 비밀 지하터널로 연결된 벽돌 돔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는 컴퓨터를 빠르게 조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프를 타고 달의 풍경을 누비며 귀중한 자원을 채굴하러 가고 있을 거예요. 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무겁고 돈이 많이 드는 대피소를 지구에서 멀리까지 운반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문명으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인류는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떠날 때마다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해 생존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달이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얼음에 대해 알고 있고 얼음은 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성에는 무성한 녹지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에는 광물 자원과 햇빛이라는 이점이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지구와 달리 달의 극은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태양은 하루 종일 지평선 위를 우아하게 공전해요. 즉 거의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세상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 전지파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저는요? 별로요. 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태양의 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해요. 산소를 생산하고 남은 금속이 있다면 그 금속의 용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의 가장 풍부한 자원인 레골리스를 튼튼한 벽돌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 달의 먼지를 한 층씩 녹여 3D 프린터로 달의 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태양열 오븐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달의 흙을 녹이기도 했어요. 다들 꽤 능숙해졌죠.
달에 작은 벽돌 공장을 세우고 레골리스 집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멋진 새 재료를 찾으면 바로 그것으로 작은 집을 짓는 현실의 마인크래프트와 같아요. 이 벽돌이 성공하면 건물 전체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풍선 모듈을 덮거나 버려진 착륙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비행사는 숙련된 벽돌공이 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봇이 협력해서 작업하는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사람이 건설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달에서의 생활이 아늑할 것이라고 믿어요. 설계에는 다층 구조의 거주 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어요. 달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해요. 낮에는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기온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29도까지 급강하해요.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태양 복사, 우주선, 미세 운석 충돌에 끊임없이 노출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달 표면의 모든 것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달의 먼지예요. 달에는 숨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의 먼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에요. 달의 먼지는 너무 끈적거려서 우주비행사에게 재채기를 유발하고 달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또한 장비와 우주복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은 먼지죠. 과학자들은 유성이 달에 충돌해서 작은 입자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만들 때 먼지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먼지는 독성이 있고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작은 입자가 떠다니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서는 바람이나 비를 통해 먼지를 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가신 문제가 전체 임무를 망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안식처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서 저주파 전자기파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해요. 이 파동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이 알기 어려운 신호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라디오와 다른 배경소음의 불협화음만 잡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달의 어두운 면에서 마침내 그것들을 녹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파동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구나 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태초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새로운 달 연구소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사는 현재 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탐사선은 우주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낸 후 2022년 12월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달을 훨씬 넘어선 모험이었죠. 이 임무는 화성 탐사에 도움이 될 최근 개발 기술의 역량을 입증했어요.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달의 지속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위성 궤도에 우주 정거장과 같은 관문을 만들어 착륙을 돕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달 궤도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3호에는 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에요. 향후 수십 년 내에 달 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구가 아닌 달에서 골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50년 전 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가장 특이한 골프 코스로 만들었던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골퍼라면 누구나 모래 벙커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거예요. 하지만 나사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초미세먼지처럼 느껴지는 표면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폴로 14호 임무 중 그는 휴식을 취하며 지구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 골프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샷을 성공시킨 후 그는 신나게 또 다른 샷을 날렸어요. 그에게는 공이 영원히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죠. 잠시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 골프협회 USGA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몇 가지 수치를 알게 됐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앨런의 첫 번째 달 공은 22m, 두 번째 공은 37m까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골프샷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 중력에서는 보통 약 107m까지 스윙을 합니다. 지구에서의 골프는 기술과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달의 저중력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앨런에게 소품을 선물해 보겠습니다. 달 골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앨런의 골프채는 동네 스포츠용품점에서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클럽 헤드가 붙어있는 달 샘플 수집기를 임시로 만든 것이었죠.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부피가 큰 우주복까지 더해졌어요. 골판지처럼 딱딱한 옷을 입고 스윙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장비를 착용한 앨런은 한 손으로만 스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당분간은 달에서 골프를 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중에서는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이 비슷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USGA는 공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앨런의 말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사를 원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아폴로 14호의 매우 선명한 영상을 사용했어요. 또한 2009년에 발사된 나사의 특수 달 카메라의 선명한 이미지도 사용했어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 골프공의 여정을 파악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독특한 골프채를 너무 좋아해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시에는 우주비행사들이 달의 암석 글씨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남겨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클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이성간 골프 클럽은 뉴저지에 있는 USGA 박물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골프채는 일반 골프채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알루미늄과 테프론으로 만들어져 달 착륙선의 좁은 공간에 꼭 맞게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달에서 골프를 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71년 골프의 전설 밥 호프가 나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호프의 골프 사랑에 영감을 받은 셰퍼드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달 골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골프 전문가 및 나사의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했어요. 그들은 함께 나사의 엄격한 안전규범을 충족하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이것이 단순한 깜짝 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달 여행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소풍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앨런은 나사 관계자들이 이 즉흥적인 골프 게임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앨런이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하자 결국 승인을 해줬어요. 또한 그는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을 기하기로 결심한 앨런은 챔피언처럼 준비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비밀 장소로 몰래 숨어 들어가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달 탈출을 회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달에서 스윙을 한 유일한 골퍼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여행 중에 남긴 것은 골프공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지막 달 착륙이 있었던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달에 많은 물체가 남아 있었어요. 달을 바라볼 때마다 달 위에는 귀여운 가족 사진, 거대한 과학기기, 작은 동상, 쓰레기 봉투, 그리고 성조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몇 년이 지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물건들은 여전히 달에 걸려 있습니다. 더 낡았을지도 모르죠. 달의 환경이 워낙 혹독하니까요. 어떤 물건들은 우주비행사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달에 남을 수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물건을 남겨두면 달의 샘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죠. 여행 가방에 기념품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야 할 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와 같은 기분 아시죠? 나사가 달에 남긴 물건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팀이 일부 항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한 결과 아폴로 11호 임무에만 1006개의 놀라운 목록에 도달했어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의 유명한 발자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각 착륙 지점에서 가장 큰 물건은 달 모듈 조각과 달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실험 등 대부분 과학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의 명판과 전 세계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특별 디스크와 같은 아름다운 기념품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영웅적인 우주비행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메달을 가져갔고 평화의 상징인 금 올리브 가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달 미션은 조금 더 재밌었어요. 앨런 셰퍼드가 골프 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상은 찰리 듀크에게 돌아갑니다. 아폴로 16호 임무 중에 그는 달에 가족 사진을 남겼어요. 마치 가족들이 모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달은 태양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진이 잘 노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위성 위에도 미술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달 박물관이라는 작은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세라믹 칩이에요. 포레스트 마이어스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었어요. 이 작은 오브제에는 6명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미니어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앤디 워홀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수프캔과 유명인 조상화로 유명한 예술가들이죠. 포레스트 마이어스는 자신의 미니 박물관이 달에 있기를 원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이어스는 이 아트칩을 아폴로 12호 임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에게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이 엔지니어는 달 박물관을 달 착륙선의 다리에 몰래 끼워 넣었다고 해요. 달 착륙선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이 이야기를 확인한 적이 없으니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것들을 남겼을까요? 때로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 임무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수적인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정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달에 물건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물건을 남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유물을 연구해서 조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처럼 달에 남겨진 물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달 탐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주인들이 달에 남긴 물건 중에는 국기개양용 기대나 달에서의 발걸음을 중계하는 데 사용한 카메라와 같이 제 역할을 다한 물건도 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샘플을 채취할 때 사용했던 도구도 달에서 가져올 더 귀중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었어요. 바로 달의 암석이요. 이 모든 아이템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과학자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나사의 달 관측선이 그림자 일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 달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 장비는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 물품은요? 아마 좀 낡았을 거예요. 좋아요.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희망은 공식적으로 포기할게요. 와우, 고다 치즈도 아니네요. 달의 위상에 따라 구부러진 바나나 또는 동전의 반쪽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달의 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 중 하나를 내부 코어라고 해요. 약 20년 전 과학자들은 달이 어떻게 자전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달의 외핵이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내부 핵은 연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암석처럼 단단한지 뜨거운 액체처럼 녹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 아폴로 임무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진 데이터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방법은 음파가 사물을 통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면을 통과하는 파동이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지구 내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죠. 태양계의 다른 물체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성이라든가 이 경우엔 달이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음파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음파를 주의 깊게 듣고 연구함으로써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층, 구성 성분, 배열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의 깊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방법은 지구 표면과 달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짜잔! 우리 자연위성의 내부 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철로 만들어진 조밀하고 단단한 공입니다. 폭은 약 500km로 달 전체 크기의 거의 15%에 달해요. 연구원들은 또한 달의 표면과 핵 사이의 층인 멘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진화하면서 움직여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달 멘틀 전복이라고 부르며 달 표면에서 철이 풍부한 원소를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멘틀 물질은 결국 위쪽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화산암은 달의 지각에 남아있죠. 이 암석의 일부 물질은 저처럼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벼운 지각 물질을 통해 코어 멘틀 경계까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건 화산 활동 중에 달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 철분이 풍부한 원소를 표면으로 운반한 다음 다시 가라앉는 순환과 같습니다. 달의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거의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해온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제 달의 철핵과 지구 멘틀 전복에 대해 알게 됐으니 달의 자기장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의 내부 핵이 어떤 모습인지 알면 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초기 단계의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신비한 물체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거대 충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원시 지구의 큰 덩어리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남은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지만 완두콩 한 개 옆에 미국산 니켈을 놓으면 달에 비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이 덩어리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로 보내졌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9,500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지구와 충돌한 물체는 우리 행성 질량의 약 10%, 대략 화성 크기 정도였을 거예요. 결국 지구와 달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죠. 물론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잡았다고 해요. 즉, 달은 무심코 지나가던 천체였는데 갑자기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궤도로 끌어당겨졌다는 거죠. 심지어 지구가 금성에서 달을 훔쳤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불평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훨씬 더 전망이 좋으니까요. 달과 지구는 암석과 일부 광물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의 대기는 얇고 칼륨과 나트륨을 포함한 몇 가지 이상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화성이나 금성, 지구의 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달의 암석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에 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인 17세기, 천문학자들은 달 표면에서 커다란 검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반 랑그레는 이 반점이 바다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바다라는 뜻의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다른 천문학자들도 달의 지도를 만들면서 이 어두운 반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평온의 바다라는 뜻의 마레 트랑큘리타티스는 고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은 실제로 바다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래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평원이죠. 이 화산 폭발은 현무암 평원이라고 불리는 매끄럽고 평평한 지역을 남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하늘을 관찰하던 윌리엄 피커링은 달을 연구한 결과 달에는 대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고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공기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생기면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1961년 한 물리학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달에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지역에 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영구 음영 지역은 달에 태양이 비추지 않아 항상 어둡게 유지되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이 어두운 지역은 매우 춥고 얼음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 얼음이 존재할 수 있죠. 아폴로 탐사선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그들은 토양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90년대 나사는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화구에 집중하여 고농도의 수소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었고 얼마 후 화산 유리의 작은 구슬 안에 갇혀있는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달에는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달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달의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나사의 소피아 미션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던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물은 달의 먼지 알갱이 속에 숨어 있거나 달의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같은 바다는 없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달이 형성될 당시에는 아마도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이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달 표면을 강타한 해성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지금도 달에 충돌하는 해성으로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얼음이 많은 미세 운석이 달 표면과 충돌하고 먼지가 태양풍과 상호작용할 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을 언급할 때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극지방 분화구에 숨은 얼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했을지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해성에 필요한 모든 원소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달의 얼음에도 그 원소들 중 일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때요? 달은 적어도 공간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지만 아직 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원들은 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달 표면에 수십억 개의 작은 유리 구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멋진 점은 이 구슬들이 3,003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구체는 운석이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달에 충돌할 때 형성돼요. 이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 달의 지각 조각이 팝콘처럼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이 지각 덩어리가 식으면서 반짝이는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작은 유리 구슬이 만들어져요. 이 구슬은 너무 작아서 마치 달 표면에 뿌려진 부스러기처럼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를 충격 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달의 토양에는 물을 만드는 비밀 성분인 산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이 작은 유리공은 내부에 산소가 들어있는 작은 캡슐과 같습니다. 달에는 태양풍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가 캡슐에 부딪히면 내부의 산소와 섞여 마침내 물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내부에 물이 들어있는 유리구슬 중 일부는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달의 먼지층 아래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면 지하에 숨은 물 저장소가 있을 텐데 마치 누군가 생존을 위해 통조림을 준비한 것과 같죠. 유리구슬에서 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으니까 유리구슬을 모아 끓여서 물을 추출해야 해요. 유리구슬이 식으면 수증기를 방출하니까 병에 담긴 일반 액체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이 이 비밀 저장고를 통해 우주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건 이 유리구슬이 달에서 매우 흔하다는 거예요.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달에 살게 될 세대가 이용하기에도 충분한 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주에는 물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우리로부터 120광년 떨어진 곳에서 매우 큰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물론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죠. 이 구름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다와 대양에 있는 물의 최소 140조 배에 달하는 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를 여행하는 거대한 물풍선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물의 양을 고려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겠지만 적어도 경치는 정말 멋질 거예요. 물은 사실 태양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물은 대부분 대기 중 가스나 얼음 형태고 때로는 액체 형태로도 존재해요. 우리 은하계에도 아마도 많은 물의 세계가 있을 거예요. 코펜하겐 대학의 과학자들은 태양계와 그 너머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새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컴퓨터 모델은 행성이 작은 얼음과 먼지 조각에서 형성된다는 조약돌 부착의 흥미로운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론은 수백 개의 지구 질량의 자갈로 이루어진 젊은 별 주변의 원반을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요. 이 자갈들이 서로 충돌하고 뭉치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행성을 형성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물이 행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물이 지구를 강타하는 얼음 해성을 통해 우연히 지구에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지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화성이나 금성과 같은 우리 이웃의 행성들도 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에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지구만큼 큰 행성 중에도 물이 있는 행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 은하계에는 대륙과 바다를 가진 행성이 많을 수 있으며 이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물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성간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행성의 물은 암석에 묻혀 있거나 지하 바다를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4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해왕성보다 작고 우리가 적색외성이라고 부르는 것 주위에 위치해요. 적색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별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 태양보다 더 차갑고 수소를 태우는 별 중 가장 작은 종류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양의 물을 가진 행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물은 행성 전체 질량의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외계 행성의 밀도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행성들이 암석으로만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걸 깨달았죠. 금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오늘날 금성은 지구보다 약간 작은 뜨거운 암석 행성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수증기만 약간 존재합니다. 또한 산소가 아주 부족해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액체 상태의 물과 구름까지 있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을 수 있고 이는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게 바다와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라면 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좋았겠죠. 우리는 아마도 금성에서 우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미 방문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 7억 년 전 금성의 시나리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금성은 너무 뜨거워져 산소를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금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두꺼운 대기가 형성되어 태양에서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얼음 해성조차도 물을 표면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는 건 사막에서 연약한 꽃을 키우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환경이 너무 건조하고 가혹하면 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가까운 이웃의 대기 중에 물이 생명체를 키우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포스핀이라는 화합물이 지구상의 생명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금성의 물의 양은 가뭄에 아주 강한 미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포스핀은 여전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멋진 발견이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목성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갈릴레오 탐사선은 이 거대한 가스거인의 대기권을 비행하며 온도와 물의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목성의 구름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유기체는 실제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얼음으로 덮인 지각 아래에 바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로파에 영향을 미치는 목성의 중력 때문에 바다는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아 있어요. 수열 통풍구 덕분에 얼음 지각 아래 바다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유로파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아래에 아름답고 따뜻하며 짠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중 하나이기도 해요. 토성에는 소금, 유기 분자 및 기타 물질과 함께 매시간 약 1000톤의 물을 우주로 내뿜는 가장 시원한 얼음 간헐천이 있습니다. 1610년 1월은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집에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하여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한 때입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판지, 튜브, 렌즈, 그리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DIY 망원경의 요점은 2개의 렌즈를 서로 정확한 거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렌즈가 2개 필요해요. 하나는 오목하고 다른 하나는 볼록해야 하죠. 그래서 렌즈 하나는 밖으로 구부러져 있고 다른 렌즈는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갈릴레오의 초기 망원경은 물체의 약 8배를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약 20배의 배율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갔어요.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릴레오가 목성에 있던 4개의 위성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단순히 한 무더기의 별들을 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이 우주 물체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챘죠.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별이 아니라 목성을 도는 위성이란 걸 알아내는 데는 몇 주가 걸렸어요. 갈릴레오는 처음에 그 위성들을 1, 2, 3, 4라고 이름 지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창의적인 이름은 아니죠. 나중에 우리 은하에서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됨에 따라 숫자 책에는 이름을 짓는데 혼란스럽고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 단 몇 세기 동안만 유지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라고 불려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통틀어서 갈릴레이 위성으로도 불려요. 갈릴레오의 발견은 후에 천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결정적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믿어졌었죠.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에 수백 개의 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된 위성들처럼 큰 것들은 그렇게 흔히 발견되진 않아요. 위성은 지구의 크기거나 더 클 때 크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어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커요. 우리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는 행성의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위성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목성은 크기와 질량 면에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을 목성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는 것도 당연해요. 목성은 현재까지 총 80개의 위성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중 53개만이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목성의 위성들 중 갈릴레오에 의해 발견된 첫 번째는 이오였어요. 이오가 차별화되는 점은 화산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오는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활화산이 있는 유일한 우주물체예요. 또한 아황산가스 눈바 때문에 불과 얼음의 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오의 바깥층은 오렌지, 검정, 노랑, 흰색, 빨강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이오를 녹는 치즈와 토마토 얼룩과 잘 익은 올리브로 덮인 거대한 피자라고 묘사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유황 때문에 이오가 맛있는 냄새가 나진 않아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나죠. 이 위성의 표면에는 100개 이상의 산이 있어요. 그 산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것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커요. 평균적으로 이 산들은 높이가 6km에 길이가 157km예요. 이런 활화산과 이오의 강한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갈릴레이 위성 목록의 다음 순서는 4개 중 가장 작은 유로파입니다. 달과 비슷한 크기예요. 유로파는 많은 분화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 바깥층 때문에 유로파는 반사가 엄청 잘 돼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위성들 중 하나가 되죠. 나이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표면이 2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 사이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약 45억 살이에요. 저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건 참 인상적이에요. 심지어 지구 밖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얼음은 2가지 방법으로 형성돼요. 첫 번째는 응고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름이 이를 다 설명해 주죠. 주변 환경이 점점 추워질수록 얼음이 커져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얼음 껍질 아래에서 발견된 과냉각된 물의 층은 불안정할 때 반응해요. 그러고 나서 이 결정체들을 생성해서 눈이 앉아있는 얼음판 위로 떠오르게 해서 눈이 거꾸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집에서 이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요. 정제수 한 병을 꺼내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만약 근처에 정제수가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여러 번 끓여보세요. 안에 입자가 없을 테니 일단 냉동실에 들어가면 고체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흔들면 그 충격이 물을 빠르게 결정화시켜서 슬러시 같은 농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유로파에 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있어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후보 중 하나예요.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얼음 밑에 있는 바다에서 살도록 적응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열수 분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요. 유로파 대기에 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지만 2013년에 나사는 몇 가지 멋진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주죠. 유로파가 우주로 물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미래의 관측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건 유로파가 또한 지질학적으로도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언젠가 수자원을 연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용할 거예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가니메데입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에서 제일 큰 위성이기도 하죠. 크기는 수성과 비슷한 저밀도 우주물체지만 질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니메데는 우주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그런데 꽤 작고 목성에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에 가려져 있어서 지구에서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니메데의 또 다른 멋진 면은 가니메데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2021년 12월 예전에 가니메데로의 저공 비행을 통해 나사의 탐사선에 의해 기록된 50초 분량의 오디오 클립이 공개됐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오래된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과 더 비슷했어요. 하지만 기이한 곡조 때문에 가니메데는 곧 목성에 노래하는 위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갈릴레의 위성 목록의 마지막 주인공은 칼리스토 또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분화구가 많은 물체예요. 이 위성의 흥미로운 점은 형성된 이후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우주 물체들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 또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일생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요. 칼리스토도 수성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밀도가 더 낮아요. 칼리스토가 거대한 목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성의 자기장이 영향을 덜 미쳐요. 표면은 놀랍게도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칼리스토는 이오와 달리 지질학적으로 활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위성 표면 아래에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목성의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은 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특징으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적절한 환경을 고려할 때 언젠가 이곳에서 미래의 탐사를 위한 인간 기지를 세우게 될지도 모르죠. 아폴로 임무가 시작되었을 때 달에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달 먼지, 위성 표면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회색 모래 같은 먼지가 화약과 같은 냄새를 풍기고 화약 맛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로 맛을 봤어요. 하지만 달 먼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화약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성분의 약 절반은 운석과의 충돌로 생긴 이산화규소 유리입니다. 운석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의 표면에 충돌했어요. 우와! 높은 온도는 표토를 유리로 융합시키고 그 충격은 곧바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 회색에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를 만듭니다. 달먼지의 나머지 성분은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인 반면 구식 화약은 주로 초석, 숯, 그리고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달먼지는 화약 냄새가 날 수 없지만 그런 냄새가 나요. 게다가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달이 어떤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지구의 모래사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조하죠. 사막에서 공기 냄새를 맡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막에서 비를 맞으면 그 습기는 이전에 마른 모래 속에 갇혀있던 모든 종류의 냄새를 땅으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달먼지의 경우도 유사할 수 있어요. 달 표면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착륙 모듈 안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태양풍에 대한 달 먼지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이온화된 입자들이 달의 맨표면에 충돌하여 그곳에 머물러요. 달은 이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입자들은 자유롭게 표면으로 이동해요. 이온 입자들은 매우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고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착륙 모듈로 가져갔을 때 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샘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냄새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미 착륙 모듈에서 샘플로부터 날아갔을 수도 있고 밀폐된 용기에 넣었을 때 이온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설명은 밀폐된 용기들이 사실 완전 밀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먼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매우 작은 결정체입니다. 예기치 않게 밀폐 용기에 작은 흠집을 내어 공기와 습기를 들여보냈고 그래서 이온화된 입자들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달 표면의 달먼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달 표면에 떨어진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동굴 시스템의 입구처럼 보이는 튜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밑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도 발견했어요. 구멍 근처의 몇 군데에서 더 많은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연구원들은 지표면 아래에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땅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에 착륙하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달 식민지를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달의 조건 때문에 아무도 달에 3일 이상 머문 적이 없습니다. 큰 기온 차이, 낮은 대기, 표면의 생명체를 방사선이나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할 자기장이 없어요.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우주복은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용암 동굴은 할 수 있습니다. 용암 흐름이 식으면 단단한 지각이 되고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들어요. 계속 흐르지만 언젠가 멈추면 동굴이 비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빈 튜브가 나타나죠.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1178년 영국에서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이 달이 위쪽 끝에서 2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은 사건 당시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균열이 커지자 그것으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록한 한 수도승은 불타는 횃불이 솟아오르며 불과 뜨거운 석탄, 불꽃을 내뿜었다 라고 묘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달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고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20세기 후반까지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연대기를 연구했고 책에 묘사된 지점 근처 달 표면에 22km 너비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큰 소행성만이 달의 얼굴에 그런 흉터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것이 천문학적 기준으로 볼 때 꽤 최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약 8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소행성과 달에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와 충돌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운 유성우를 목격했을 겁니다. 유성우는 매우 밝았을 것이고 그런 기억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정당한 이론은 분화구가 약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800년 전에 생겼다면 달 표면의 일부와 분화구 주변은 여전히 그 충격으로 따뜻했을 겁니다. 1178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목격자들이 매우 운이 좋아서 지구를 향해 떨어져 지구 대기에서 불타고 있는 소행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각도에서 볼 때 소행성의 폭발은 정말로 달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이 현상에 대한 목격자가 그렇게 적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폭이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얼마 전에 달에서 예기치 않게 물과 산소가 발견된 거예요. 물은 소행성의 표면에 부딪혀 달로 운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행성들이 H2O 분자를 운반하고 있으며 충돌 후 달에 소량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달에는 귀중한 소량의 물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사하라 사막조차도 달 전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또한 떠다니는 별개의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달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태양풍은 산소 분자들을 달로 데려왔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의 파동은 우주를 통해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우리 대기의 상부로부터 산소를 긁어내어 더 멀리 운반합니다. 결국 산소 분자가 있는 바람이 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달이 녹슬기 시작해요. 달의 토양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산소와 물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녹이 슬게 됩니다. 달의 일부 지역은 이미 약간 붉게 변했어요. 분자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먼 미래의 달은 화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황색 붉은 빛으로 변할 거예요. 네, 화성의 이런 상징적인 색깔은 바로 수천 년 전에 그곳에 물과 함께 강과 바다가 있고 산소가 있는 대기가 있었을 때 시작된 부식에서 유래했어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달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입니다. 초승달 모양일 때 볼 수 있어요. 섬광은 번개처럼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전기 폭발입니다. 조성력 탓이죠. 그것은 암석의 기계적인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파란 섬광을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달에서 녹색 치즈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떡방아 찢는 토끼도요. 실망스럽네요. 지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커다란 불덩어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물체입니다. 목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아주 작은 포도알 정도예요.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목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서 훨훨 불타고 있는 이 커다란 공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나 되는데 작고 푸른 행성 지구보다 100배 이상 더 넓습니다. 표면 온도는 5540도고 중심부는 1500만 도에 달해요. 반면에 달은 직경이 3500km로 더 작아서 지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달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물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달이 태양보다 밝아진다면 어떨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달이 태양보다 밝아지면 밤은 낮보다 밝아질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수면 주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모든 야행성 동물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언제 밖에 나가서 먹이를 먹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북극과 남극의 극지방에서는 밤과 낮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밤 11시에 태양이 밝게 비추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캠핑을 나가서 멋진 식사를 준비하고 어두운 밤을 위해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숲으로 트레킹하다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경치와 맑은 하늘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저녁 7시에요. 모닥불을 피우고 망원경을 준비해요.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달이 하늘을 더욱 밝게 밝힌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놀라워요. 직사광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더워요. 시나리오 2. 어떤 방식이든 기온은 확실히 상승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지? 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이 녹아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만년설 위에 눈이 가장 먼저 녹을 거고 그 다음에 만년설이 녹을 거예요. 높은 열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다에 흩어져 있는 작은 외딴 섬들은 물속에 잠기게 될 겁니다. 해안 도시들도 물에 잠기게 되고 사람들은 내륙 쪽에 거주하게 될 거예요. 이건 세계 경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더 이상 겨울이 없을 거고 스키, 스노보드, 눈싸움 같은 겨울 활동이 사라질 거라는 의미죠. 전 세계의 동식물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세계는 커다란 사막으로 변할 거예요.
점차 물이 부족해지겠지만 사람들은 물을 보존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시나리오 3. 여러분은 지루하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선글라스가 많이 팔리지 않아요. 하지만 달이 태양보다 갑자기 밝아지고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때 24시간 내내 선글라스를 써야 해요.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성장시켜요. 결국 국내 최고의 선글라스 업체가 됩니다. 낮과 밤 언제든지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도시들은 밝기를 줄이기 위해 매일 큰 차양으로 덮여요. 선글라스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어떤 것들은 머리에 쓰는 고글 같고 어떤 것들은 큰 헬멧 같아요. 시나리오 4. 달의 대기는 너무 희박해서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의 사막 위처럼 비를 가져올 구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덥거나 춥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 대륙이고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곳은 춥고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달에 착륙하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달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밝을 거예요. 만약 달이 열을 더하지 않고 태양보다 더 밝기만 하다면 우주정거장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달의 다양한 모양을 보는 이유는 태양에 대한 달의 위치 때문이에요. 달은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하지 않아요. 지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달의 위치에 따라 보름달 동안은 밤이 엄청나게 밝고 나머지 달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빛나는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 5. 만약 달이 태양보다 더 밝아진다면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생산할 거고 아마도 더 커질 겁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의 새로운 크기 때문에 크게 변할 거예요. 전체 궤도 구조도 변화하고 우주에 떠있는 천체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행성들은 곧 달 주위를 돌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은 중력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것은 건물이 견고한 토대를 갖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걸 의미해요. 다리와 큰 건축물 또한 지탱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고 이상한 방식으로 걷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 6. 이 많은 시나리오에서 달이 빛을 내는 물체보다 더 밝기만 한 경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빛은 태양에서 반사되어 달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건 태양이 지금보다 2배 더 밝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태양이 100배 더 커진다면 더 많은 광선을 방출할 거고 이것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해로운 많은 방사선을 방출할 겁니다. 태양의 중력은 더 많은 행성을 끌어당겨 궤도를 돌게 하고 우주의 다른 물체들이 궤도에 합류하게 할 수 있어요. 행성들이 우리 은하로 모여들면 지구는 궤도에서 밀려날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지구상의 모든 것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모든 것이 전보다 더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7. 달이 점점 밝아진다면 또한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밝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중력이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24시간 내내 밀물이 될 거예요. 매우 극심해서 모든 해안마을에서 지속적인 홍수가 발생할 거예요. 모든 섬들이 물에 잠길 거고 이건 내륙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겁니다. 물이 육지를 덮치면 해양 생물들이 육지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보트와 잠수함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할 겁니다. 항공여행이 우선이겠지만 대형 유람선은 미래적인 디자인에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더 거대해질 거예요. 밤은 매일 밝아요.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눈이 녹아 해수면이 훨씬 더 상승합니다. 해성과 다른 천체들은 더 가까운 중력에 이끌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위를 올려다봐야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달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을 거예요. 지구와 달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오직 하나의 자연 위성이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구만큼 커요. 여러 개의 달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